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BBS 불기방송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분위기도 좀 싸한데요. 박수도 한번 쳐주시죠. 아 그럴까요? 미리 좀 이런 좀 눅눅한 분위기를 좀 맑고 좀 청결하게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았어요. 늘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세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닉네임은요. 잔치집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음식들로 좀 정해봤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잔치가 된다. 지금 뭐 잔치판은 아니지만 잔치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판이. 잡채가 들어가나요? 예. 잡채, 홍어 뭐 이런 아직 거겠지. 그런가요? 네. 아니 제가 잡채를 좋아해서. 어쨌든 어쨌든 그 잔치 음식 이 영어로 페스티벌 푸드라 그러나요? 오. 좀 됩니다.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수 진영의 잡채 같은 여자 홍인정 박사님. 선점하려 그랬는데.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잡채. 네, 이 잡채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 잡채의 잡자는 섞이다, 모으다, 많이 모으다. 이 섞인다는 뜻에서 잡자입니다. 그래서 채소에 채자가 들어갑니다만은 모든 것이 섞이고 어우러져야 화려하고 품격 있는 음식이 된다. 지금 뭐 한국당 상황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야는 잡채처럼 돼야만이 사람들한테 잔치상의 대표 음식으로 꼽히지 않을까 싶어서 잡채를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권혁기 관장님이 잡채를 좋아하신다는데. 명절 때 잡채만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민주당도 같이 섞으세요. 두 분 대연정. 지금 이런 분위기 끝까지 갈지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도 개혁 진영의 잔치국수 같은 남자 김철근 예, 대변인입니다. 잔치국수 좋습니다. 예. 잔치국수 이게 정말 대표 음식이죠. 왜 우리가 뭐 장가를 결혼할 때 뭐 언제 국수 먹여주느냐, 국수는 언제 먹느냐 맞아요. 이런 말 예, 하는데 왜 잔치국수냐면은 이 면발이 길기 때문에 장수하라는 뜻에서 오래 가라는 뜻에서 맞아요. 이렇게 예. 잔치국수랍니다. 뭐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고요. 신랑 신부 인연이 오래 이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잔치국수가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도 개혁 진영이 끊기지 말고 계속 국수의 면발처럼 길게 맞습니다. 예.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잡채를 포기하신 진보 진영의 편육 같은 남자 편육? 권혁기 아, 예, 예. 관장님이십니다. 편육은 또 이게 좋아합니다. 이게 세찬이란 말이 있대요. 옛날 말인데요. 세찬이 뭐냐 그러면은 부잣집에서 일가 친척들에게 설날이나 명절이 되게 되면은 가난하니까 제사 음식 잘 차리라고 음식을 내준답니다. 그게 세찬인데 세찬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또 편육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먹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같이 더불어 하자는 뜻에서 세찬이 많이 통용이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소통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편육이 단지 돼지머리 누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또 뭐 돼지가 아낌없이 주는 고기로 가장 친근한 이미지가 또 돼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편육의 의미 한번 새겨보시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잡채와 잔치국수와 편육이 같이 하나 수요 정치 토크. 첫 번째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끝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각오도 있습니까? 아니 뭐 조국 좋아하시니까 우리 이제 홍인정 박사께서 잘 하시겠죠. 오늘 뭐 여기서 가상 청문회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분이 그럴 조국 태세시더라고. 홍 위원장이 보니까 네. 조국 청문회 할 태세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조국 우리 후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습니까? 존경하고 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국민께서 기대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흠모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잠시만 텐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폼을 넣으시면 안 되고 뭐 가상 청문을 한다 그러면은 권혁기 관장님이 조국 후보자가 되시고 프레이죠 뭐. 첫 질문 한번 던져보시죠. 가장 하고 싶은 말. 사퇴하세요. 지금이 적깁니다. 더 나가시면 안 돼요. 사퇴하세요. 아니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뭐 의원처럼 뭐 사퇴입니까? 권혁기 관장님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질문 답하셔야죠. 아니 근데 한국당이 사퇴하기를 바라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보니까. 청문회 날짜를 안 잡아주는 거 보니까 즐기시는 것 같아 즐기시는 의혹 것 공세를. 네. 자, 첫 번째 주제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모펀드 말이죠. 사모펀드. 이거 참 일반 시청자, 애청자분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궁금하실 텐데 어쨌든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이게 사모펀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공직자로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 의혹부터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김철훈 교수님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이 사모펀드 어떻게 우선 보십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네. 그렇다면은
정당한 방법에서 돈을 잘 버는 것은 저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능력. 네. 당연히 부자가 무조건 비판받아야 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의 남자, 문재인의 남자라고 하고 더군다나 가장 힘이 세다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인데 그 재직 시에 사모펀드에 10억 5천만 원을 그 부인과 가족들이 그렇죠. 네.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75억 정도 되는 돈을 약정을 한 거죠. 약정을 했죠. 예, 약정을 하고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고 이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그러니까 그 조금 그렇게 크지 않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아마 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회사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실적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네. 54건을 수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영업력이나 그 투자하기 전까지 그렇게 그 활발하지 않았던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른바 조국 수석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량의 수주를 하게 된 게 사실상 조국 수석의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가 의혹이 있죠. 있죠. 당연히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펀드 관련 그다음에 그 투자를 받은 회사 관련자들을 불러서 뭐 수사를 해야 그리고 자료를 봐야 이게 무슨 그 근거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정황 증거는 확실한 거죠. 이제 그런 거고요. 저는 조국 수석이 그 재산 신고액도 50억이 넘잖아요. 네. 돈이 있을 만큼 있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도저히 저는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재산 등록도 하고 변동사항도 다 알 건데 왜 이런 그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 펀드 회사라는 게 잘 알려지고 좀 규모가 있고 뭐 누구나 어느 펀드 그러면 알만한 그것도 아니고 조국 수석이 그 투자를 하기 직전에 바로 얼마 직전에 한 해 전인가요? 네. 예, 한 해 한 해 전인가 전이죠. 네. 직전에 그 인가를 받아서 신생 펀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신생 펀드에 소개를 했던 사람이 5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여러 정황들이 좀 석연치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조금 그 근거 자료만 있으면 더 세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조국 펀드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사실상 조국 있을 수 펀드다. 있어요. 왜? 그 사모펀드에 다른 사람이 투자한 게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 그 펀드에 기부된 금액이 상당히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게 경향신문 단독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보도에 의하면 50억 예, 정도가? 네, 그렇죠. 50억이 좀 넘죠. 그게 그 조그만 펀드에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처신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건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뭐 김철근 대변인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뭐 권혁기 관장님 이야기 듣기 전에 홍인전 그 우리 박사님 얘기 듣고 나중에 좀 말씀 괜찮겠습니까? 네. 다른 거 하시면은 제가 두 개 다 설명을 드려야 돼갖고 이게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제가 같은데. 지금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니까 다른 거에 말씀하실 것 같아요. 거의 뭐 사모펀드 청문회와 유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아이. 김철근 대변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지금 작성해 놨습니다. 하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권혁기 후보자 좀 네, 네. 자중해 주십시오.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국 후보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처음에 산호맹 관련해서는 위험한 후보다라고 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하시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후보다.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사모펀드 관련해서 사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끈도 고쳐 매지 마라 했는데 민정수석께서 그 전에 투자를 하고 계셨다가도 멈춰야 되는 시점에 네. 오히려 국민에게 위법한 행위를 한 후보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마지막이 가장 더 치명적인 것 같아요. 따님 문제도 그렇고 가족 문제도 그렇고 뭐 위장 이혼, 위장 투자
위장 소송, 위장이 앞에 다 붙도록 만드는 위선적인 후보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즐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주 참담합니다. 오직 하면 처음부터 저희가 방송 내내 많은 시간 동안 그냥 학교로 돌아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이런 상황까지 몰아붙인 게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상처로 또 커다란 정치 불신으로 남을 것 같아서 저는 참담한 신경입니다. 네, 정말 이런 얘기들이 사실로 규명이 된다 그러면 좀 충격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 여기서 우리 권혁기 권장님 여기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임용될 당시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갖고 있던 주식을 다 매각을 했습니다. 저는 백지신탁이나 다른 펀드에 가입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그냥 매각을 다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 제도 자체가 김철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나 또는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호간에 전혀 알지 못하게 하여 블라인드식으로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세간에서 제기되는 의혹, 지자체의 민정수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기가 투자한 투자 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편법적 직권 남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이 이 사모펀드를 공직자들에게 열어줄 리가 만무하죠. 예컨대 여론의 집중 감시를 받는 민정수석이 세간의 의혹처럼 그런 식으로 투자한 기업에 막대한 차익을 발생케 한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컨대 건설, 교통 등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직자들이랄까 또 금융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권 공직자들할까 이런 사람들이 뭐 이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사실상 굉장한 부당한 재산 증식을 이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제도면 공직자윤리법이 막았겠죠. 그래서 일단 사모펀드에 대한 약간의 몰이해가 오는 좀 과도한 의혹 제기가 좀 있어 사모펀드에 보이고요. 대한 몰이해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54개의 지자체의 민정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쉬쉬쉬쉬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 또한 너무 과도하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부도덕한 투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모펀드는 철저하게 그렇게 비하인드로 진행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서 허용한다는 설명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보도도 보면 오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억 약정 금액과 10억 출자 금액의 혼동에서 오는 지적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뭐 방송에 보니까 또 오버를 하나 냈던데요. 그래서 약정 금액은 신용카드의 한도액 같은 개념인 거죠. 제가 신용카드 월 사용 가능액이 수천만 원인데 제가 다 수천만 원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생활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만 쓰고 마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신용카드사가 수천만 원의 월 사용 한도액을 부여한 것이 부당한 일이냐? 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70억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는 숫자이고 실제로 조국 수석 가족들이 투자한 돈 그 10억이 이제 유의미한 투자 금액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몰이에도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을 좀 부풀리는데 많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두 가지 아니, 말씀하셨. 말씀하시죠. 우리 권혁기 관장님이 설명을 아주 잘했어요. 그 일반적인 사모펀드는 그런 거죠.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까요? 조국 후보가 그 신생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게 오촌 조카인가요? 오촌간이라고 하는 조모 씨의 소개로 지금 현재 그 등기 대표로 돼 있는 이모 씨를 소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오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국의 공기관하고 6천억의 투자 그 MOU 체결을 할 때 총괄 대표 명함을 가지고 나와서 직접 서명한 사진도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저는 이 조모 씨를 통해서 그 사모펀드에 사실상 돌아가는 모든 내막을 알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제가 봤을 때 네, 물론 이것도 의혹인데 설명 드릴게요. 의혹 제기인데
일반적인 그 모든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비하인드 예를 들면 자 조수석이 신생 펀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펀드에 그야말로 그냥 투자를 했다 하면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네네. 완전히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근데 중간에 인척인 오촌 조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오촌이 뭔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거지요. 네네. 왜 신생 펀드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중국 공기관하고 MOU 체결을 할 때 총괄 대표 명함을 가지고 나와서 서명을 했던 상황이면 결국은 그 사모펀드의 내부 사정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우리 관장님께서도 주식을 다 매각하고 펀드에 투자하지 않으셨다 그러셨잖아요. 공직자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합니다. 처신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지 스스로 그것을 처신을 그렇게 검열하지 않으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몰리에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국민에게 그런 단어를 쓰시는 건 극히 오만하다고 봅니다. 사모펀드를 모르고 사는 국민도 계시지만 더 정확하게 더 잘 이해해서 그거를 더 조심하는 국민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그래, 잘 모르는 것 같아라고 치부하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가는 게 이래서 우리 조국 후보께서 조배신이라는 별명을 얻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이 몰라서 그래, 니네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오만하신 거죠. 이제 몰이라는 표현을 국민께 쓴 건 아니고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있는 한국당한테 쓰는 겁니다.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그렇죠. 되는데 근거가- 저희 한국당에 근거가 있는지 몰리에라고 없는지를- 하시는 거는 네,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불법을- 하신 거지 한국당만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도 그렇고 오히려 좌파 성향의 지금 친여당적인 언론에서도 그런 제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뭘 이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건 한국당이 그렇게 제기를 해서 쓰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또다시 한국당을 그런 프레임으로 모으는 거라 그거는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민정수석이 우리 홍 위원장님과 김 교수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 투자 방식이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 펀드가 어떻게 운영될지 어느 급의 투자금이 돌아갈지를 다 알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해당 지자체에서 관급공사를 따줄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조국 수석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아니, 그 의혹을 저희 제기하시는 같으면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도 안 하고요. 이런 설명을 구구절절히 구차하게 하지도 않겠어요. 공직자라고 하면.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사회가 좀 필요가 없을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 저 이런-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됩니다. 네. 예, 아니 예. 이런 잠시만요. 거죠. 그 문제 제기를 아니,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아니 내가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조국 수석이 불법 행위와 직권 남용을 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지. 아니 수사기관이 아니라니까. 그거 제도-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도상 블라인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서 허용한 제도에 아니 조모 씨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제도를 조카, 제도를 친인척. 뛰어넘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불법적 행위를 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 수석이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만약에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감옥 가야 할 일입니다. 제가 봐서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사모펀드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여론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사모펀드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투자성, 그 투기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가 있죠. 경영 참여형이 있고 뭐 전문 투자형이 있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것은 뭐 경영 참여형이다. 이게 이제 기업 사냥꾼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소위 말하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직자 중에 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없다는 점 이런 점에서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굳이 그래야 했나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방금 우리 권혁기 관장님 지적하셨던 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은 70억인데 10억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70억은 신용카드 한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들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 그러면 투자 약정을 할 때 금감원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은 약정된 금액에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함의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제가 세 분께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투자 적절성 이것이 가당한 일이냐 이것이 비난받을 일이냐 비난받아야 될 일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 우리 홍인전 박사님부터 간단하게. 문제 제기가 되는 건 비난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비난의 소지가 있다. 예. 네. 이게 적법하고 고위 공직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투자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지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이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국 수석만 하신 거잖아요. 네. 후보자가 되실 분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적법한지 아닌지는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법기관에서 나서든지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되겠죠. 공 관장님.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사모펀드가 그 부적절한 공직자의 투자 방식이다 그러면 공직자윤리법을 국회에서 바꿔야죠. 네. 그래서 사모펀드도 공직자는 투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명기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게 옳은 것 같고요. 조국 수석이 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사모펀드에 가입했냐? 그것에 답하라. 이건 조국 후보자가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당신이 민정수석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행위로 사모펀드 제도상의 안에 있는 운영 방식을 뛰어넘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냐. 이것은 저는 명료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후보자의 자격 검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 제기까지 이어지는 네. 것이거든요. 저는 그 경계선은 지키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계선을 지켰으면 좋겠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김철웅 교수님 끝으로 해서 다른 문제로 넘어가죠. 예. 아 잘못했죠 이거. 네. 아, 이거 어떻게 민정수석이 이런 짓을 합니까? 저는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산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재산도 많고 그리고 자꾸 브라인드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나 아는 그 사모펀드에 그 돈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한 사모펀드에 뭐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독 조국 가족만 투자한 신생 사모펀드에 투자를 해서 여러 그 이후에 그 사모펀드가 투자한 그 또 다른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수주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일련의 그 과정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아, 돈 욕심이 얼마나 많으면 그 민정수석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이걸? 일단 이 사모펀드 문제만 이야기하더라도 1시간 훌쩍 넘어갈 것 같아서 이 문제만 좀 다룰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자녀 문제인데 오늘 이 시간은 아들 문제는 빼고 딸 문제만 이야기하도록 하죠. 일단 논문에 대한 부분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참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 홍인전 박사님? 우리 국민이 가장 붕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역 문제였어요. 아들은. 그리고 최유라 사건 이후로 딸의 입학 문제가 네. 국민 정서에서는 사실 금기시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것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문제가 제기가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정말 천재여서 제1저로 논문을 제기했고 논문을 썼고 일 저자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평가여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학 전문 대학원이나 특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민주당에서 최유라 사건을 다뤘던 것처럼 똑같이 국민 앞에 소상하게 명백하게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제가 먼저 합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이 분위기가요 2대1이 아, 분위기라서 그러니까 먼저 하세요. 발언 기회가 많으신 게 아니, 좋잖아요. 제가 설명하려면 잘 안 되시려고 해갖고 그래서 두 분이서 어차피 공격하는 시원하시고. 패턴이 지금 되시는 거고 제가 앞에 소재도 답변하려 했더니 그냥 잘라버리시잖아요. 우리 권익기 관장님은 오늘 계속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실 것 같아서 두 분이 이야기하시면은 우리 권익기 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쪽으로 네. 그렇게 아니, 했으면 그렇죠. 해서 이제 그 단국대학교 그 의과학 그 연구소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거기서 2주간 인턴을 했다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때. 때. 근데 영어로 된 그 논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으로 6명이 참여를 했는데 대부분 다 교수님들이고 그다음에 뭐 박사들이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는 한 사람이잖아요. 조국 수석 딸. 그런데 이제 공동 그 논문이 나왔어요. 이 논문을 당초에 이제 그 언론 보도나 단국대 측에 의하면 그 외국 학술지에 이제 그 실으려고 했는데 외국 학술지에는 실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학술지에 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실렸을 때 제1 저자, 그러니까 공동 저자인데 제1 저자를 조국 그 수석 딸이 제1 저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 고3 때 이제 그 다음에 수시 시험에 그 논술 있잖아요. 논술 보고 이제 그 논문 네, 써내고 그렇죠. 이럴 때 네. 이 부분을 부각해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썼고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학 고려대학에 들어갔고 네. 고대에 들어갔는데 수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본 건 아니죠. 필기 시험을 본 적은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상 이것이 대학을 가기 위한 뭔가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쭉 나온 얘기들이 그 담당 교수님도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뭐 자기가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도 하고 뭐 단국대학교에서는 이제 뭐 검증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 정서상 옳지 못한 일이다. 이건 납득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보도가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뭐 내용들을 많이 알려졌는 부분인데 권혁규 관장님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오보가 많아요. 어떤 그래서 오보죠? 일단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친구가 이제 영어는 거의 이제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어서 단국대 의대 교수께서 이제 본인의 논문을 영어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 작업의 인턴 과정으로 그 다니던 외고 고등학교 외고의 2명을 인턴으로 받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중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은. 그래서 이제 이 조 후보자의 딸만 2주간의 그 인턴 과정을 다 마무리했고 어제 이제 그 SBS의 그 단국대 의대 교수님 직접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왜 이 제1 논문 저자의 지위를 부여했냐는 기자 질문에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서 영어로 자신이 국문으로 작성한 그 논문을 영어 논문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공이 컸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제1 논문 저자로 등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조국 교수였겠죠. 네. 조국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국대 의대 교수가 자격도 없는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을 제1 논문 저자로 등기해 준 거 아니냐. 네. 이게 이제 세간의 큰 의혹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 단국대 교수가 기자에게 답한 것을 보면 일단 뭐 당사자의 말이니까 그 액면가로 평가를 하면 당시에 조국 교수의 딸인 줄도 몰랐고 논문 이후에도 뭐 조국 교수 부부와 왕래를 한 적은 일절 없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혹은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친구가 의대 논문에 제1 논문 저자로 등재가 된 이유는 이 친구가 이제 고려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죠. 고대를 진학할 때에 특혜를 보기 위한 편법 수단 아니었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 일단 입학 전형을 보면 이 친구는 어학 40%, 그 학생 생활 기록부 60%, 그리고 면접 30%로 갑니다. 그리고 그 조국 후보자 쪽에서 해명한 해명 자료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의 딸은 제1 논문 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을 고대에 진학할 때에 자기소개서라든가 또는 논문을 제출했다거나 일체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입학 과정에 제1 논문 저자의 이 지위를 활용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조 후보자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의혹 제기와 후보자의 설명이 일단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논문 저자의 지위를 가지고 고대에 진학할 때에 어떤 특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문제 제기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딸은 굉장히 운이 좋은가 보죠.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정원에 입학을 했죠.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를 입학할 때도 수시로 들어갔고 고대 졸업을 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갈 때도 결국 면접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번의 과정에서 일반 학생들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 필기 시험을 몇 번씩 보고 몇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가는데 어찌 됐는지 이 조국 후보자 딸은
3번이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지금 이제 장학금, 특혜 장학금, 황제 장학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노모 교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조성한 그 장학금을 그 학교에 다니는 6명한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5명은 한 학기씩만 받았고 조국 후보자의 딸은 그 6학기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6학기 중에 2학기는 그 낙제했죠. 낙제 유급을 한 거잖아요. 유급한 학생한테 200만 원의 그 장학금을 줬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부산대 의대 교수님 2분이 그 처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2분 중에 한 분은 장학금을 주신 분은 부산의료원의 원장님으로 영전을 하셨고 낙제를 주신 이 교수님은 보직 교수에서 평교수로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나오는 건데 이건 사실은 얼마 전에 이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민정수석 재임 시에도 관련이 있을 수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일이죠. 기간으로 보면 이런 지점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그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을 주겠어요. 아니 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사건이 났을 때 온 국민이 공분을 한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조국 수석 딸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운 좋게 들어가야 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라고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김 교수님은 이제 운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지적을 세게 하시는 거고요.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건 인정하신 것 같고 이제 아니죠. 운인지 실력인지는 이제 꼼꼼하게 이제 검증을 해봐야죠. 검증을 해봐야죠. 제가 뭐 진행하는 입장에서 왈가불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 자칫하면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혼을 냅니다. 뭐 진행자가 왜 그러냐. 그래서 참 말이 조심스러운데 제가 교수입니다. 교수라서 이 논문에 대한 어떤 적절성, 논문에 대한 가치 굉장히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SCI E급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논문입니다. 논문인데 고등학교 1, 2학년짜리가 이런 논문 했다나 저도 사실 솔직히 공관장님 이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네. 한 가지 말씀해 본인이 논문을 쓴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영어로 옮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할 때도 교수님들을 모시고 논문을 쓰면요. 주도적으로 본인이 밤새서 몇 날 며칠 1년 내내 연구에 매달려도 공동 저자로 올려주셔도 감사하고요. 올려주신다 하더라도 맨 끄트머리에 이름 한자 올리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탁월하게 옮겼다 하더라도 일저자로 쓴다라는 건 그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특혜 맞는 거고요. 또 하나 고대에서 뭐 그건 고대가 밝히겠죠. 입학에 그런 뭐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고대가 밝혀야 될 부분이고요. 단국대 교수님은 정유라 아까 제가 참 수정할 게 최유라가 아니고 정유라였군요. 최유라 씨는 정유라는 유명하신 네, 방송인.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 저작권이 침해됩니다. 아니 숙제를 해줘가지고 이대 교수님들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온 국민의 질타를 받으셨는데요. 이거는 논문을 쓴 걸 옮겨준 거를 그렇게 당당하게 본인의 실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입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대통령께서 청와대 직원들한테 90년대생이 온다 책을 선물하셨다 그러잖아요. 지금 조국 수석 때문에 90년대생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분노에 들끓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죄를 하셔야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런 특혜 받은 게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나라 입학 구조에서 굉장한 금수저들이 받는 부분이 맞습니다. 교육 제도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인생이 시험에 관계된 모든 인생이 시험과 관계없는 수시 전형과 또 면접으로 입학을 하고 이번 논문도 그렇고 이건 당당할 일이 아니죠. 이건 열심히 노력하는 20대의 우리 청년들 앞에서 본인이 사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아빠를 비롯해서 온 국민에게 힘들게 한 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장학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장학금의 취지가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학업이 힘든
생활이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거지. 재산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약정이 70억이고 현 재산이 50억이고 투자는 막 10억씩 하는 집에서 그런 학생들의 기회까지 뺏어가야 되는 건지. 그걸 주는 교수님이 또 어디에 가셨다면서요. 좋은 데에.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조국 수석을 위선적인 후보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무리 공관장님이 물론 당사자도 아니시지만 네, 아닌 게 천만다행이에요. 갑자기 저를 그렇지만 이거를 방어하신다고 방어하시는 것 자체가 이건 저는 너무 조금 선을 넘으시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 예. 같습니다. 저는 여당 차라리. 패널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할 말은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이제 발언기를 좀 주셔야 되는데 저는 조 수석이 다 알죠. 재산 많고 10대 때에 서울대 법대를 입학한 조 수석 자체도 영재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 부인도 교수시고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도 있고 민정수석 당시부터 이미 재산이 50억이 넘는다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딸도 아들도 강남에서 사는 전형적인 그 뭐 우등 학생의 이 학업의 길을 걸었죠. 뭐 그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민 정서에 위배된다는 것 또한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조국 수석의 딸이 정유라와 똑같은 케이스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정유라 사건의 본질은 이대에서 봐주어서 입학 자체를 부정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법 처리를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논문으로 조국 수석의 딸이 대학을 부정하게 입학했다라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 논문은 대학을 입학할 때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유라 케이스하고는 다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경계는 지켰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이 게 제 문제 주장입니다. 뭐 여기서 좀 접도록 하고요. 두 가지 따져봤습니다. 사모펀드 문제, 그 다음에 조국 수석의 딸 논문 문제, 입학 문제 두 문제를 따져봤는데 이외에도 뭐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10몇 가지가 돼서 시간상 이걸 뭐 다 따질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뭐 두 가지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뭐 구체적인 건 아니고요. 한마디입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취임사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 국정 철학에 맞는 삶을 살아온 후보자인지 조국 후보자는 깊이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사퇴해 주세요. 10분 전입니다. 10분 전이고 다른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한 주제만 다루고 오늘 시간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이게 앞으로 이제 후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론은 상당히 좀 끌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는 걸로 이제 봐지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또 임명 강행 여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임명 강행하게 되면은 전국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초미의 좀 관심사입니다. 어느 부분부터 이 부분 짚어보시겠습니까? 임명 강행부터.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먼저 좀 네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명 강행이라는 단어도 너무 조급한 단어죠. 아직 청문회 일정도 안 잡아주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청문회를 하면 그 조국 후보자가 이제 그 소상한 해명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좀 저하하는 한국당의 의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청문회법에 따라서 청문 요청서를 제출했고 15일 이내면 8월 말까지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보면 조속한 시일 안에 청문회 일정 자체를 잡아줄 것 같지 않은 모양새죠. 그래서 일단은 많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이긴 하지만 일단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또 실제로 제기된 의혹 이상의 불법 행위나 모럴 해저드는 없었는지 CCBB를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소상하게 거쳐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청문회의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판단까지도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선행적으로 먼저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전에 임명을 강행할 거니까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국회의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홍인재 박사님. 청문회를 거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 결국에는 다 임명을 하셨어요. 16분을. 네. 그렇죠? 그래서 야당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또다시 강행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돼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가 지금 7개 부처 청문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아마 나경원 대표께서는 재송부하고 요청일까지 다 계산하면 한 9월 2일쯤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청문회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9월 2일 정도 예상이 된다.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날짜를 15일 안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행된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건 아마 따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했던 대로 민주당도 동의해서 했던 대로 아마 9월 2, 3일쯤에는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열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지금 고발된 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배당이 돼서 아마 조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강행이 됐을 경우 청문회를 다 거쳐서 대통령께서 강행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들이 검증이 좀 된 다음에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 대통령께서도 결단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일정은 나경원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진행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 당이 안 청문회는 열어주는 될 건 것이다. 아니다. 네.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회법의 인사청문회법 관련해서 그걸 보면 청와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내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면 되죠. 그 날짜가 9월 2일이고요. 그 채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10일간의 기간을 더 주고 재송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재송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을 하려고 열흘간의 시간을 더 보는 상황이 돼서 결국은 9월 추석 직전 그러니까 9월 12, 13일 경이면 임명 여부가 이제 결론이 날 건데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저는 국회법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하면 못하겠다든지 하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조국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너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경제 전쟁 상태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외교 문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모든 문제를 다 블랙홀처럼 지금 조국이 먹어버린 상황인데 이것을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9월 2일 이전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강행? 글쎄요. 저는 어법조라는 얘기를 썼는데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말이죠. 뭐 청문회에 대한 개최 유무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결국 뭐 결정적인 법적인 불법적 요소가 없으면은 예상을 해보건대 청문회 하루 정도만 버티면 되지 않겠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게 임명 강행하는 것이 거의 확정 기정사실화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또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은 이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권에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권익규 관장님?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뭐 쭉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근거 있는 불법 행위와 국민 정서의 차이에 대한 경계 당부였고요. 여당 패널로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냉철하게 드린 거고 네. 국민정서법은 존재하죠. 네. 뭐 예컨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집을 세 채를 갖고 있는 것은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다른 장관 후보자였으면 뭐 그냥 서물쩍 넘어갈 수 있었으나 국토부 장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정서법에 딱 걸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 제기도 불법이냐 아니냐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팩트 체크는 팩트 체크대로 철저히 하되 이제 조국 수석 일가족이 아이들의 자녀 학위 문제라든가 이제 일반 서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졌던 문제 그리고 일반 서민들이 잘 투자하지 아니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정서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떠한 양해를 구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여서 저는 그 과정도 국민들이 청문회의 한 축으로 지켜보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를 더 말을 하라. 저는 할 말이
말이 없어요. 말이 정말, 없어요. 예. 우리 김창긴 대변인. 그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임명이 강행된다 그러면 일단 고소고발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장관을 검사가 조사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야권에서는 반드시 특검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국민 정서를 잘 판단해서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도 엄호에만 너무 신경 쓰지, 그러니까 엄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국민의 눈높이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칫 이게 문재인 정권 그 폭망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엄중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죠. 안 하신다면서요? 하신다더니 잡채를 절 주시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방점을 찍으시려고 네, 그러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정치가 축제가 돼야 나라도 축제가 되는 것이고 그 축제 현장이 돼야 또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를 참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은 좀 씁쓸한데요. 좀 맑아지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수의 잡채 홍인천 박사님. 잡채는 저 주세요. 뭐 요 끝나고 뭐 사드릴게요. 시장가가 요 근처에 있으니까 잡채 네. 한번 드시죠. 예. 지보진영의 편육 그리고 중도기획진의 잔치국수 세 분 오늘 참 다루기 힘들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비 청문회 같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아 정말 이게 진행보다 패널이 쉽다는 게 제가 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예. 청문위원장이 제일 곤혹스러운 자리잖아요. 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항상 생중계해서 수요일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수요 정치 토크 오늘 여기서 세 분 이야기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